내가 요거 준비하면서 그 신봉용 교수라는 분이 그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저 책을 읽은 지 꽤 됐는데 네. 참 그 학자가 용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저 책을 보면서. 근데 저거는 내가 읽은 책에 또 이 증보판이라 그래서 네, 잘못 배운 한국사라는 책에 나왔는데 그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라는 그런 한탄의 문장입니다. 저분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하시고 아주 역사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할 사람은 이제 제대로 된 거를, 이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이, 이제 나는 어떤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이제 한참 강의를 하면은, 네. 이제 강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지금 말씀드린 그 책 한 권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어떤 때 그랬어요. 내가 이 100권 읽고 강의한 거예요. 한 권이 아니라. 그런 적도 있어. 이거 이만큼 강의하려면 100권 읽어야 돼요. 한 권으로 안 돼요. 그랬다가 내가 어떤 때는 이게 그래도 이 한 권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읽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죠? 진짜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신봉용 교수께서 그러니까 역사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읽으려는가를 이게 보는 듯해서 자기는 그런 책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할 때 좋은 강사가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나의 글은 우상 파괴의 글이다. 우상 파괴. 저 책에서 내가 보고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한 개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어떤 부분일까요? 첨성대는 천문대였나? 첨성대는 천문대예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저희 거기 이렇게 가가지고 별 보라고. 아니, 첨성대는 네. 동양 최고의 천문대, 세계 최고의 천문대라고 배웠어요. 네. 책에 그렇게. 거기서 어떻게 별을 봤어요? 그 건물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이렇게. 네, 네. 거기서 어떻게 별을 봤을까? 천문대는 별을 보는 건물이 천문대죠. 네. 어떻게 별을 봤겠어요? 교과서 이런 데서 저희가 그리기로는 거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위가 이렇게 우물정자인가요? 그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제 천문대는 예.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산 꼭대기에 져요. 근데 그때 첨성대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별을 보는 기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봉용 교수가 그거는 별을 보는 데가 아니라 제사 지내던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네. 봄에 이제 하늘에다 제사 지내면서 비가 많이 와서 가을에는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라고 하던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을 파괴하는 글이지. 또 어떤 교수가 최근에는 왕의 공적비다라고 한 교수도 있어요. 일단 천문대라고 하기에는 별 보기가 너무 불편한 건물이야. 네. 그리고 사실 좀 높이가 낮다고 높지도 않아요. 높이는 한 3층 건물쯤 돼요. 예. 근데 거기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서 보기도 나쁘고 네. 그게 동양 최고의 천문대가 아니면 우리가 꿀릴 일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가 이름은 첨성대인데 별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네. 이게 세계 최초의 천문대다. 이게 그거 외에도 하여간 많아요. 그런 스토리가. 네. 정말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걸 계속 느끼는 게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어릴 때 교과서에 분명히 그 첨성대에 이렇게 별 보는 것 같은 사람 그런 만화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럼 그런 것도 막 그려져 있거든요. 사람이 올라가서 별 보고 있어. 예, 그런 기능이다 그거는. 그러려면 토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그렇죠, 보이죠. 예. 저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성황후가 죽은 것은 일본의 깡패들이 우발적으로 그런데 저분은 일본 정부가 계획적으로라고 이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죽은 것은 일본 정부가 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깡패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궁전을 쳐들어와서 왕비를 죽여서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나쁜 놈들이야 되죠, 그랬는데 보통은, 예. 일본 정부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국가 정책으로 착착해가지고 민황후를 제거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국제정치 때문에 러시아의 세력이 한국에 깊게 뿌리박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네요. 최문영 교수는 일본의 깡패들이 죽인 사건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다가 자기 힘을 이제 갖다 심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러시아인데 네.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민비인데 그러니까 민비를 죽였다. 그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민비 살해 사건이 선전포고 없는 일본의 테러 개전이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랑 이제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그 청나라를 쫓겨낸 다음에 조선을 일본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가 또 조선에 이제 그 꿈틀거리는 거니까 러시아를 쫓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일본이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청나라 쫓아내고 러시아를 쫓아내면은 조선은 나의 것. 그것이 이제 일본의 계획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최문영 교수는 거기 그때 이제 와 있던 일본 공사가 미우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미우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이노우에 까오르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제 미우라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지. 아, 네. 그러니까 외무장관급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계획을 한 거지 여기 일개 공사가 뭐를 지가 하느냐고. 그 우리가 기왕에 알던 거랑 그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이라는 맥락에서 민비가 죽었다라는 거라. 근데 이제 민비가 예. 민왕후가 왜 러시아랑 친해졌는지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인데 그 조선 정부가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논문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민족주의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청나라를 배척하기 위해서 일본의 힘을 빌렸던 게 민족주의예요. 그 되게 이상한 청나라를 사실인 것 배척하기 위해서 같아요. 우리가 힘을 길렀다 그러면 그게 민족주의가 돼. 예. 근데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다른 나라의 힘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나라를 쓰는 게 무슨 썼다. 민족주의야. 그죠? 예. 나는 그래서 그때는 난 민족주의가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조선 A를 당시에는 A라는 나라를 예. 쫓아내기 위해서 B라는 나라의 힘을 빌려주는 건 민족주의가 아니지. 네. A를 쫓기 위해서 우리 힘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그게 민족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네, 네. 우리는 중국의 신화 국가니까. 이 민비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왕보다 더 그렇죠. 예. 큰 권력을 행사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교권을 장악하게 장악하게 되었을까? 되었을까가 의문이 되게 그러니까 생기는 외교권을 것 같습니다. 민비가 장악하게 된 것은 그냥 저 기분 나쁘게 말하면 고종이 바보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종은 뭐 잘 몰라 뭐를.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더라도 민비한테 다 부탁하는 거고 그 민비가 그 머리가 훨씬 더 좋고 네.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도 더 그러니까 그 나쁘게 말하면 권력의 그 논리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민왕후를 고른 사람은 대원군이거든. 대원군이죠. 예. 근데 그 고른 이유는 보니까 그 앞에 하도 풍양조 씨, 안동김 안동김 씨들이 씨. 난리를 치는 예. 바람에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불러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민비를 내려다 놨는데 보니까 그 미 씨는 더 심하게 예, 그 족벌 정치를 한 거죠. 네. 외적 정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구심점이 민비인데 민비가 자기 남편의 아버지지. 그 시아버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고종하고 이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을 도와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고종보다 더 센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원군과 고종의 갈등 사이를 그 이간질하는 그 갈등 사이를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힘을 확보하였다. 결국은 이제 맨 처음에는 고종이 네. 러시아 쪽을 두들기기 전에 그 이제 고종은 미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또 많이 괜찮아했고. 네. 근데 영국과 미국이 별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관심을 안 보인 거라.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그 러시아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한테 이제 결국은 뭐 장악을 되죠. 왕이 러시아 공사관 1년 동안 가서 피해 있었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었다고요, 이 당시에. 예. 그래서 중국에 이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나라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1842년에 영국한테 그냥 무참히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왕권이 흔들거리니까 그때 이제 밑에서 막 반란이 나는데 네. 그 홍수전이라는 홍수전 한문으로 쓰면 홍수전이라는
저것도 되게 웃겨요. 이게 역사 읽어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네, 저도 이거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의 동생인데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제 뭐 자기 보고 세상을 구하라 그러고 뭐 네. 칼도 주고 막 꿈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 꿈이 나왔는데 예. 나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 보니까 자기가 예수야. 그리고 자기한테 칼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자기가 그래서 예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를 건설해요. 그게 태평 천국이야. 나라 이름이 그 타이핑 리벨리온이라고 영어로 네. 돼 있어요. 태평 천국에 난 해가지고 네. 14년 동안 중국이 내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거 해가지고 뭐 수백만 수천만 죽었을 거야. 네. 그래서 그 난이 났는데 그 난이 나는 해가 바로 민자영이 태어나는 네. 해예요. 중국이 우리 뒷배가 되기에는 너무 그냥 엉터리가 돼 있던 네.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재밌었던 부분이 민하고 민비가 서양 여인들의 입국을 아주 또 싫어요.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왜 싫었는지 뭐 특히 예. 안 되는데 네. 하도 민비가 그 싫어해가지고 서양에서 그 대사들 파견할 때 그때 네. 이제 대사까지는 안 됐으니까 뭐 공사 옛날 파견할 때 부인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런 거야. 왜냐면은 그 조선의 그 왕후가 서양 여자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몇 명 용감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와서 민비를 직접 만나보고서 네. 그 민비를 평가한 우리가 이제 지금 민비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저런 자료를 보고 하는 수준이라 그래서 그 뭐 로즈라는 사람이 그 미국 공사 부인인데 네. 그러니까 그 루이스 후트의 부인 로즈 후트가 이제 와가지고 네. 근데 원래 그 미국 외무부에서 미국 국무성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권유를 했는데 따라오고 인천에 내렸을 때도 서울까지는 가지 말라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도 이제 용감하게 따라왔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조선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외교관의 부인이 그 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책으로 평가받는 책이 바로 지금 저기서 보는 책이에요. 네. 또 그런 책에 그렇지. 이제 그 당시 민비에 대한 그러니까 민비에 평가가 대한 있었다는 묘사도 쭉 거죠. 나오고. 예. 그래서 저 후트 여사를 그 민비가 만나본 다음에 예. 민비가 이제 서양 여자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대화를 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예. 자기 그 자문도 하고 뭐 심지어는 병도 고쳐주고 그 미국 그 서양 의사니까. 네. 그래서 그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사람이 그 영국의 여행가인데 네, 네. 그 사람이 쓴 조선과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번역도 돼 있어. 그 책은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역사를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그 이사벨라 비숍이 그 민비를 만났고 로즈 그 미국 공사 부인이 만났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서 연세대학 만든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의 부인도 민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민비에 대한 평가가 그 로즈는 민비가 아주 침착한 여인이었고 눈에는 무엇인가를 그 탐구하려는 그 눈빛을 보니까 정말 그 관심도 많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게 평가한 거죠. 네. 그래서 지식도 있고 총명했고 위트가 많았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가 이제 언더우드는 조금 좀 그 민비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은 아니에요. 네. 왕후는 창백하고 마른 얼굴에 생김새가 이제 날카롭고 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한 눈을 갖고 있었다. 그건 공통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이쁜 얼굴은 아니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말한 걸 다 기억한대요. 다 기억하고 논쟁할 때도 자기가 그 먼저 말한 걸 다 듣고서 거기서 반박도 하고 아주 그 외교적으로 총명하였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까 우리 왜 외교권을 장악했느냐는 거는 지금 그 저런 일화를 통해서 언더우드 좀, 부인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그럴 수 있겠다고서 네. 그래서 미묘하고도 유능한 외교관이었다라는 뭐 그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이 총명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똑똑했다 뭐 그 그런 권력의 거 있는 거 와중에 같네요. 핵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을 때 또 민비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종과 함께 예. 오히려 고종보다도 더 고종의 참모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종 민비도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개국하려는 생각은 안 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쇄국은 당시의 국민 정서다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그 다른 나라한테 개방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선조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동물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느냐 그지. 그게 이제 거의 전반에 깔린 정서였다는 거죠. 그 국민들 당시 전체가 사람들. 쇄국에 동의를 했대. 네. 서양 사람들 싫다는 거지.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민비의 과제였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지. 민비가 되어 있네요. 나라를 열면서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받아내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예. 개화를 반대하는데 그 개화를 하려니까 네. 그 개화 반대하는 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개화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상투. 이 개화되는 거 자르고 네. 머리를 잘라야 돼. 머리 깎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주신 그 부모님이 몸을 주신 것을 자르냐. 어떻게 자르냐 해가지고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승만도 그거 자르고서 그 너무 죄스러운 거야 자기 엄마한테. 이승만 박사조차도. 이승만 대통령도.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무슨 저보다 한국 사람들 그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 그죠? 그 뭐 저고리에 예. 저고리에. 근데 이거를 서양식으로 바꾼다는 거가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조선이 그러고 있을 때 일본은 한반도 진출을 계속 또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일본이 것으로. 그러니까 개화를 예. 하고서 몇십 년 만에 국가가 약소국에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대국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에 60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60년 전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필리핀의 10분의 1이었어. 우리나라 경제력이. 네. 그리고 북한의 3분의 1. 근데 단 60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개인 소득상으로 네. 북한의 3분의 1에서 북한의 28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네. 그리고 필리핀이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필리핀보다 5배 잘 살아. 그러니까 나라가 지구에서 제일 꼴등해서 지구에서 A 플러스 오르는 데까지 두세 대밖에 안 걸려요. 대화가 엄청 그런 그렇죠. 속도를 빠르게 그러니까 이 주네요. 발전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자기 나라가 약소국에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 이게 뭐 이게 나라도 아주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은 한국이 전혀 가난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두 세대 60년 1세대를 30년으로 치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불과 한 20몇 년 먼저 개국을 했는데 네. 개국하기 전에 조선이나 일본이나 다 그게 그거죠. 근데 강대국이 돼가지고 제국주의의 열강에 일본이 포함되었다라는 얘기죠. 왜 일본이 후발주자인데 한국을 가져갔을까? 영국이 아니고 영국은 다른 데서 바빴다예요. 네. 너무 이제 많은 그렇죠. 또 관리해야 될 구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예. 아프가니스탄 저기가 영국하고 러시아가 몇백 년 싸운 곳이에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은 놀랍게도 어느 나라도 완전히 장악을 한 적이 없어요. 영국도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을 못했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도 또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아주 피를 쏟고 나왔지. 피를 보고 나왔어.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러 갔다가 뭐 별로 이렇게 그 득을 못 보고 나오고.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들이 자꾸 와서 건드려 보는데 다 누구도 이렇게 안 완전히 점령을 되는군요. 못했다. 근데 그거는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이 세서가 아니라 네. 아프가니스탄을 안 뺏기려는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100% 자기가 장악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기에서 벌어진 싸움을 우리가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사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네. 세계적인 패권을 두고 싸웠던 뭐 경기,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국의 무덤. 제국의 이런.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이라는. 근데 나라는 그러니까 제국한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래갖고 나라가 그냥 그저 그래요.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의 어떤 경계 대상 그렇죠. 러시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비를 예. 지금 갖다 만약 거꾸로 한다면은 많은 나라가 중국을 경계하라 그랬는데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적이 되는 거네요. 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전 세계가 러시아를 조심하라. 예. 한국 너는 러시아가 다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중국하고 잘 지내고 이게 중국 사람 입장이지. 네. 그리고 일본, 미국하고도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랬는데 나는 러시아랑 잘 지낼 거야. 그걸 지금에 대변하면은 전 세계가 중국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네. 난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어. 그렇게 또 네. 이게 비유를 딱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이 중국하고 당시에 잘 지내겠다는 정치가 위험한 상황이었는지가
더 잘 딱 와닿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국제 정치를 예. 정말 예의주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세계의 적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중국이 세계의 적이거든. 네.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을 통해서 그동안 그 이제 안전을 유지했는데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하고 잘 지낸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최근의 정권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중국하고 잘 지낸다고 그러고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라고 그러고 네. 막 그랬잖아. 중국몽 뭐 이런 것도 중국몽을 얘기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게 이제 민비의 외교 정책 수준이죠. 이제 저 사람이 옷은 그냥 우리나라 그 관리 옷을 입었는데 네. 얼굴 보세요. 서양적인 저 사람이 얼굴이네요. 프로시아 독일 계통의 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와 재정권을 갖고 놀던 사람이에요. 이용장이가 중국의 이제 그 네. 중국의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지 이용장이. 그 사람이 조선 왕정에다가 저 사람을 소개한 거야. 이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외교를 해라.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우리를 자문해줘서 친러가 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네. 저쪽에 서양에 독일 네. 있고 영국 있고 러시아가 있어. 네. 근데 영국하고 독일이 주적이야 거기서는. 네. 근데 러시아의 힘을 그러니까 러시아를 동쪽으로 동쪽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때 독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영국이 동쪽으로 와서 러시아랑 맞짱을 뜨게. 그래서 독일하고 싸우는 영국의 힘을 조금 네. 내리는 거.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네. 민비한테 고종한테 네. 러시아랑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쪽에 힘이 세지나 동쪽에. 네. 그 영국은 세계를 네. 다루는 나라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동쪽으로 힘을 쏟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완전히 그러니까 고도의 이야기. 독일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영국의 힘을 저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조선에 붙이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그런 힘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격이 돼버려.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을 동쪽에서 키워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영국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힘을 러시아랑 싸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헤게모니니까 지구 전체에서 네. 영국은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열심히 싸웠던 데가 아까 말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네. 동네. 그래서 거기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는 네. 거라. 근데 러시아 힘을 동쪽으로 쏠리게 하면은 영국이 글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독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네. 영국이 숙적인데 영국이 저쪽으로 신경을 쓰게. 그러니까 멜렌도르프라는 인간은 네. 고종의 외교 책사인데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냐? 독일. 독일을 위해서 이렇게 독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네. 독일의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의 힘을 동쪽으로 돌리고 그러면 영국도 동쪽으로 힘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독일은 안전해진다. 이거는 조선 정부의 고문이 아니라 그냥 간첩을 갖다가 넣은 거네요. 저 친구는 예. 맨 처음에는 이용장 편을 들다가 나중에는 이용장하고도 또 배신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 남아있는 건 자기 조국에 남아있는 거지. 참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 축구 코치는 히딩크가 와도 돼. 예. 근데 우리나라 외교의 최고 자문관을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지금. 그놈이 아무리 국제 정책에 천재라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은 안 되는 국익을 거지.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우리나라 위해서 사람이 활동할 거니까. 세상을 볼 줄 아는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또 이런 걸 보면은 국제 정치를 모르면 내가 이제 네. 멜렌도르프는 조선의 이익이 아니라 독일의 이익에 봉쇄했을 것이다. 네. 당연하죠. 월급은 여기서 받아먹고 살면서. 이 당시에 간첩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놈이 나중에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 받아요. 와. 독일 너가 이렇게 상당히 기여를 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미국 힘도 여기다 갖다 끌어놓는 거고. 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지켜라가 된 거지. 네. 근데 그 대신 네가 가져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조약문에도 뭐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해 주는 게 이게 청 세력을 또 억제시키고 그렇죠. 뭐 그러기 위함인 거네요. 근데 이런 또 상황인데도 이 당시에 민씨 정권은 맨 서양하고 일본하고 이런 놈들이 그 조약을 맺을 때마다 조선은 독립국이라는데 그게 무슨 네.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정도로 국제 정치에 대한 감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조선은 독립국일 필요가 없어서 중국 밑에 있는 게 편하거든. 네. 어.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너 독립국이야 이렇게 해주는 너 거네요. 우리가 원하는 독립국이라는 거 것은 내가 나중에 너를 갖고 갈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까지 중국 거잖아. 네. 그래 너는 독립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말은 네.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일본이 네.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해준 거는 너는 이제 청나라 부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1단계로. 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 부하가 돼줘.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딱 그냥 봤을 때는 독립국이다 이렇게 한 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둘 다 완전히 독립이야. 네. 완전히 주권국이야. 네. 내가 이제 A고 여기에 B 나라야. 네. B 나라는 독립주권국입니다라고 내가 조약에 써줘. 그건 무시하는 얘기예요. 독립주권국끼리 맺는 게 조약이야. 네. 근데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너가 뭔가 독립국인 것을 내가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쓸 필요가 없는 말이. 그럼 얼마나 이렇게 중국의 밑에 있는 그렇지. 것처럼 독립국은 독립국끼리 조약을 맺는 건데 예. 조약을 맺는 나라가 너는 독립국이야. 근데 우리는 영국은 독립국이라는 말 안 했잖아. 네. 영국은 우리를 독립국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지금의 국제 정치학을 알았으면은 네. 이 말을 왜 쓰니 그랬어야 되는 거죠. 몇 달 있다가 소식이 왔지만은 네. 야, 청나라가 영국한테 졌대 하고서 알게 된 다음에 근데 이제 영국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직접 관심이 없었고 다른 데 바빴고 그래서 영국이 그 조선에 그 이제 청나라 좀 쫓아주세요 하는 것을 직접 영국이 맡아주진 않은 거예요. 그다지 이득이 없었다고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돈이나 좀 벌려고 그러는데 판단하는 보니까 뭐 거군요. 아편장사에도 별로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아편을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않고. 응?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응. 참 지금과도 되게 이게 와닿는 것 같은데 조선의 그런 그래도 열어야 된다는 개화파들조차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예. 그 당시에 조선에서 제일 깨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도 제국에 제국주의 대해거나 생리에도 어두웠고.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게 너무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요기 개화파는 이제 주로 김옥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참 세계 물정에 어두웠다, 무지했다라는 그냥 순박한 젊은이였다라고 이제 네. 그 지금 현대 학자가 보기에 너무 좀 답답한 사람들이었다는 그 한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가 네. 깡패를 쫓아내기 위해서 강도의 힘을 빌린 거야. 이 깡패를 쫓아내기 위해서 저쪽 강도의 힘을 빌린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슬픔이에요. 청나라를 쫓으려고 일본 힘을 빌릴까, 영국을 빌릴까, 러시아를 빌릴까. 할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강도를 쫓기 위해서 깡패를 빌려오는 거. 또는 역으로. 네. 깡패를 쫓으려고 강도를 데리고 오는 거. 뭔가 센 놈 쫓으려고 더 센 놈을 불러오게 되는 그리고 누가 더 격이 센지 잘 돼버리고. 구분을 못했고. 그것도 모르고. 네. 어. 그러니까 땅 자체보다 사실 이렇게 진출하려는 그게 더 중요했던 바닷길이 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세계 1등의 기본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해군이요, 해군. 그래서 지금 세계 역사를 예. 그 해군이 센 나라하고 육군이 센 나라가 항상 이제 세계 패권을 놓고 붙어. 그래서 그 영국이 패권국인데 영국한테 제일 먼저 덤빈 게 프랑스인데 깨졌어요. 러시아가 덤빈 깨지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덤빈데 독일도 대륙 국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는 영국이 좀 힘이 빠졌는데 미국이 와서 그 영국을 도와주고 그리고 세계 패권을 미국이 갖는 거라. 근데 패권국은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그래서 세계 1등은 전부 해군이에요. 네. 근데 덤빈 나라들이 다 육군이 덤빈 거야. 요번에는 미국이라는 해군 국가한테 중국이 덤비고 있죠. 또 육군 대륙이네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가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항상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이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 해군이 거문도에 이제 주둔하면서 블라디보스톡도 그닥 이제 가치가 그렇지. 떨어지는 거네요. 뭐 그거 있어봤자 영국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야 못 네.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해군이 아니라 예. 철도는 육군이죠. 철도는 육군이지.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그 시베리아 철도를 그 무렵에 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황급해지는 건 일본이야. 러시아의 육군이 그냥 동해까지 기차 타고 달려오겠구나 하고서. 그래서 러시아의 그 철도를 만들 때 제일 비상에 걸린 나라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배로 60일 걸리던 것이 철도로 오면은 18일로 18일, 단축이 되는 그러니까. 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이
아시아로 쉽게 뻗쳐지게 되었구나 하고서 예. 바다로는 못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풀뜯던 기병대가 그 뭐 몇 시간 며칠 후면은 흑룡강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쪽 우크라이나에 있던 러시아의 육군이 네. 그 흑룡강 만주까지 그냥 단숨에 달려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이 예. 유럽 쪽에 있다가 아시아 쪽으로 쉽게 올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또 일본은 견뎌야 되는 것이죠. 네. 약소국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은 지리적으로 먼데 있는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먼데 있는 강대국은 동맹을 잘 안 맺어주려고 그래. 네. 머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네, 네.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해냈다는 거지. 그 조선 당시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대면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우리 박사가 땅이 충분히 너희가 지킬 가치가 있다. 그렇지. 지정학적으로 그걸 딱 각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 이제 미국의 코를 꿰서 잡아당긴 거죠. 네.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미국이 봤을 때 지켜줄 가치가 생겨버렸어. 그동안에 이게 세계 꼴등이, 세계 10등이 되다 보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국제 정세도 다시 짚고 과거에 나왔던 내용도 저희가 한 번씩 또 복습이 그렇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선이 당시에 했던 칠러 정책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현재는 우리가 근데 이제 어떻게 칠러 해야 되는 정책을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거꾸로 네. 야, 왜 그때 미국이나 영국한테 안 붙고 러시아한테 붙었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미국과 영국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고 네. 러시아는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질 만한 부분들. 왜 미국, 영국이랑은 손을 그렇지. 안 잡았던 거지? 뭐 이런 것도. 맨 먼저 건드리고 네. 이때 또 빠져. 그거 이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너무 바빴어. 네. 태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가 예. 안 된 유일한 나라거든요. 예. 태국은 몇천 년 동안 독립국이야.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태국이 인도하고 베트남 사이가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지려면 둘이 싸워야 돼.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멀리 와서 싸우지 말고 이건 놔두자 해서. 인도 진화반도는 프랑스가 네. 가지고 인도 대륙은 영국이 가지고 네. 그 가운데 있는 태국은 그냥 놔두고. 그래서 그럼 태국이 약간 완충 지역 그치.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강대국 두 나라가 예. 여기서까지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해서 놔둔 거예요. 태국이 외교를 잘하고 뭐 네. 힘이 세서가 아니라 재수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네. 동학랑과 가보개혁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가겠는데요. 내용인 고종의 가장 그 문제는 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보통 저 나라가 문제겠구나. 근데 이제 청나라의 개입을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 뭐 이런 녀석들이 와가지고 개입할 때인데 네, 네. 그때 그 개입을 피하려고 러시아 쪽으로 붙은 거. 그게 참 문제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도 조선이 자기 건데 네. 이게 그 일본이고 뭐 러시아고 다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한국에서 안 뺏기려고 더 깊이 개입을 하는 거라. 네. 근데 거기에서 고종은 또는 민비는 이거 중국한테 깔려 살기도 힘드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대실책이지. 네. 그래서 조선 멸망기에 조선 왕은 이미 주권국의 왕이 아니었다. 주권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게 뭐 민족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편히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그 신변을 가장 잘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서. 이제 어떤 하나의 기류가 갑신정변으로 좀 이걸 이렇게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저거 전환해 뭐냐면은, 보자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갑신정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젊은 세력들이 네. 이제 저 사람들은 그래도 개화파라. 이제 조선시대식으로는 이게 나라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근데 저 사람들의 한계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네 그 국민들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힘을 빌린 거라. 네. 그래서 결국은 며칠 있다가 실패하고 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1884년에 뭐 우정국 사건이라는 사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권력을 며칠 동안 3.1천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발표한 그 개혁안들이 보면은 그래도 조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네. 그 기기가 돼요. 저기 이제 14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한 몇십 개가 더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김옥균이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간다고 저거 이제 실패하면서 네. 그때 가서 이제 그 일기를 써요. 일기. 그 일기에 나와 있는 그 14가지 그 국가 개혁 아니라
네. 근데 저거 보면은 뭐 그래도 현대 국가로 변화하는 그런 그 야망, 욕망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을 자기네들 힘으로 못하고 또 다른 외국의 힘을 빌렸다는 거라.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개혁을 해보려는 이런 안을 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네. 개혁을 하려면 왕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반역이라. 근데 이제 쫓아내는데 그 이쪽 왕은 그 일본 편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었지. 그런데 민비도 중국 쪽이고. 네. 그런데 그 김옥균이는 일본 쪽이니까 결국 일본과 중국의 싸움을 한반도에 투영한 것이 민비 세력하고 김옥균 세력하고 싸움이 일본하고 중국의 싸움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대리전 같은 뭔가 대리전한 그런 거지. 느낌이네요. 대원군은 중국이 막 활용하는 거예요. 일본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 젊은 이 세력들이 이렇게 개혁을 주장했지만, 그렇죠. 예, 번번이 이제 김옥균 실패를 했었던. 우리 역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저 이름이 언제 내가 들어본 이름 같아라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본군의 철수로 북묘에 쫓겨가 있던 박영호, 홍용식을 비롯 개화파를 따르던 7명의 사관생도가 고종의 눈앞에서 타살되었다. 근데 김옥균 등은 겨우 탈출하여 일병을 네. 따라 일본 공사관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일본 공사관에 있는 그 공사관 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저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스토리를 얼마나 그 비통한가. 그러네요. 이런 죽일 놈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망명으로.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네. 일본 가서도 조선에서는 또 걔네들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라 자객을 보내고 그 일본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명목으로 저 동경 앞바다에 있는 이상한 섬에 보내는 거 귀향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심지어는 조선 측에서 자꾸 죽이려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쪽 끝에 북해도라고 있어요. 그 아주 추운데 홋카이도 네. 글로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귀향이지. 그러다 귀찮으니까 그 일본 관리가 김옥균한테 차라리 중국 가가지고 이홍장하고 직접談판을 하라.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는데 중국에 도착하는 날 죽지. 조선에서 이제 그 첩자가 따라가가지고 호텔에서 죽인다고. 네, 암살당하는군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가 병합됐잖아. 네. 고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일본의 귀족으로 편입이 돼. 그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네. 월급 받고 살아요. 융숭한 돈을 받고 살았다고. 그걸 왕공족이라고. 저도 사실 예전에 그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고 약간 반일적인 성격이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제 이 왕조가 어떻게 됐는지 보다가 나라는 자기 받은 거 없어졌는데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족은 다 월급 일본 귀족 월급을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살았어요. 예. 자기 수명을 다 누렸다고. 예. 참 그런 거 볼 때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그 진짜 이상하게 배웠구나. 일본은 계속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라. 네. 한반도는 내가 갖는다. 네. 네, 모든 사건들을 다 그렇게 계획하에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한국에서 일이 터질 때마다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계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동학난이 터졌는데 네. 이게 정부가 동학난을 막을 능력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민비 쪽에서 고종 쪽에서 중국군을 불러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한테 쫓겨났는데 둘 다 나가자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건수가 좋아. 네. 그래서 청나라가 온단 말이야. 청나라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 않아도 쫓겨났는데 조선이 예. 불운해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서로 나가기로 했는데 너가 왜 와? 그래서 일본도 그렇겠네요. 오고. 너희는 왜 그렇지. 이게 약속 어기고 들어오냐? 너는 왜 약속 어기고 들어와? 예. 그러니까 그게 1884년인데 네. 그다음에 10년 걸린 거예요. 1894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가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망해가는데 네. 그 망해가는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 사령관,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무슨 무기 가지고 덤볐겠어요. 뭐 곡괭이 그런 걸로 곡괭이하고 하지 않았어요? 낫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군대는 기관총도 있었어요. 근데도 못 막았던 건가요? 근데 사령관이 너무 바보 같은 놈이야. 예. 그 진화군 사령관 지금 말로 하면은 양호 초토사. 양호라는 게 그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양호겠지. 호남 네. 초토사. 거기를 박살내는 총사령관으로 간 놈이 누구냐? 간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조를 그렇게 얘기하면 간 사람이
민비를 업고서 도망간 사람이야. 아, 이모군란때. 홍 어쩌고 아니야. 홍제의. 응.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이. 벼락 출세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홍제의가 그 이제 왕의 근위병이니까 기껏해야 뭐 중위 대위 아니겠어요. 솔직히 장교는 장교예요. 네. 이게 우리 누이 홍상군요 그러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군란이 데려나왔죠. 82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분노한 99군대가 막 여자들 막 잡고 민비가 어딨냐 그랬는데 민비를 잡은 거야. 야 민비가 어딨어 그랬더니 그때 그 재치 있게 뭐 그 재치는 부렸어요. 홍제의라는 사람이 이거 우리 누이 홍상군요 그러고서 업고서 궁전을 빠져나가서 민비가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벼락 출세라. 네.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러니까 진학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갔는데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을 전혀 막을 능력이 없어. 막을 그게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계급이 벼락으로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못 막는 거라. 그냥 못 막으면서 못 막으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계속 서울에다 편지 쓰는 거야. 이게 진압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군대가 결국에는. 와야 된다. 지금처럼 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 무서워서 중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국제법적인 얘기인데 예, 예. 일본에 있다가 중국으로 와서 죽었단 말이야. 네. 그 일본은 누구한테 시비를 걸겠어요. 김옥균이는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이니까 우리에 관할 건인데 왜 니네가 죽이느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책임지라고. 중국에서 죽냐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래서 그 지금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외국 정부가 자기 나라와 있는 외국 사람을 죽일 때 큰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국제 관할권 문제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김옥균을 일본이 사실은 뭐 이렇게 중대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은 일본의 망명직인 인물이므로 일본이 이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네. 근데 김옥균의 암살 및 처형은 일본의 권위와 이해에 관계되는 바 크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주권이 너희한테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거라. 네. 그리고 청나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상하이에서 죽었으니까. 예. 근데 죽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네. 그런데 그냥 일본 정부랑은 협의도 없이 그 시체를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시체를 보냈는데 고종 정부가 얼마나 잔인하게 했냐면 죽은 사람 목을 잘랐어. 목을 잘라가지고 그거는 창끝에다가 해가지고 걸어놓고 네. 시장에다가 그리고 저작거리.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전국 각지에다가 이 반역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서 분노심을 느끼면서 핑계를 댄 거지. 네. 그 사람은 일본에 망명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주권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청나라가 그걸 죽여놓고 한국으로 보낸 거, 조선으로 보낸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일본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종우가 쏘는 장면. 근데 김옥균은 그래도 완전히 서구화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그러네요. 그림이라도. 네. 그 홍종우가 일본서부터 같이 따라갔대요 뒤를. 암살하려고. 암살하려고. 총으로 쏴서 죽였으니까. 네. 그리고 저기 김옥균 목 걸리는 거 봐라. 잔인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을 잘라가지고 예. 또 뭐 이걸 전국에다가 그 당시에 그런 수준의 나라예요. 이게 별로 이렇게 오래된 것도 150년밖에 안 된 얘기 아니에요. 저것도 보면은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나보다 1년 선배 한 분이 나는 2학기일 때 그분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분의 석사 논문 제목이 동학 농민 운동의 혁명성에 관한 연구. 그 혁명이라는 거는 국가를 엎어치는 걸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동학농민 운동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게 그냥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세상을 바꿔놓으려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는 그거를 이제 정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예. 그런 논문을 써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옛날 얘기 듣듯이 옆에서 듣고 그랬었지. 저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이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동학농민 이제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은 물론이거니와 도지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제 감사지 감사 이런 사람들을 보통 시민들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도덕 논리가 있었다고. 네. 그런데 이 전봉준 이 동학농민운동은 네. 아예 죽여버리는 가서 잡아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은 첫 봉기에서부터 수령을 죽이고 전주까지 치고 올라간다고 하는 등 기존의 농민봉기와 그 시작이 크게 달랐다. 예. 그래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저 한마디로. 그리고 탄약고를 이제 변기창을 농민들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 반란이 되는 거죠.
곡괭이만 가지고 맨 처음에 덤볐다가 네. 창을 가지고 무기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창과 탈출을- 칼을. 여기서부터 약간 동학 란적인 그래서부터 이제 성격이 난이 되는 거고 네. 전쟁이 되는 거죠. 저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용어는 쓰기가 좀 곤란한 거가 이제 동학군이 자기가 정치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때는 전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동학이 나라 하나 건설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홍수전이 태평천국이라는 네네. 나라를 만들었거든. 그건 전쟁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생겼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갔었죠. 그래도 나름 어떤 자신들만의 룰을 갖고서 그죠. 그 했던 조직은 거 있었어.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안 만들었는데 조직도 있었고 강령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충효를 온전히 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적과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거룩한 길을 밝힌다. 그 외적과 애국하는 오랑캐.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중국도 내용이네요. 아니고 일본도 아닌 거라. 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귀들을 진멸할. 권귀가 뭔지 아시죠? 권귀. 권력을 가진 귀족들. 네. 그 권귀. 권귀. 권력을 가진 귀족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네.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혁명이죠. 그죠? 예. 이 사건을 역사학자들 뭐 전문가들이 동학 농민 혁명으로 정리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론이 분분한데 네. 동학 농민 혁명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저는 참 이런 게 사실은 조금 그럴 것 같은 부분이 2004년에 지금 저기 보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게 제정되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건 이름을 혁명으로 네. 규정을 한 거지. 근데 지금 1800년대의 사안인데 이게 특별법으로 막 하는 것도 참 아유 이게 이 얘기가 최근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동학농민특별법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그 역사를 그러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특별한 그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네. 또 저기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 이익을 이제 뭐 자기 그때 뭐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조선하고 조선은 아니거든. 예. 좀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정립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개념 같은 게? 이 역사를 이제 그 예. 우리의 역사를 저 사건을 이제 올바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완전히 또 뭐 다르게 보고 북한에서는 이순신 이런 사람 다 아주 낮게 봐요. 그 귀족이고 부르조하고. 그럼 누구를 좀 치나요? 조선.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농민 혁명한 사람은 높게 치겠지. 동학농민 이런 거. 그 홍경훈이는 그래도 저 민비랑 운명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최후에 대해서 기록들이 지금 다 다른 거죠. 뭐 총에 맞아주고 우리나라 기록이 예. 뭐 물론 그런 그 와중의 기록이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100년밖에 안 된 얘기인데 읽어보면 다 달라. 예. 뭐 죽은 모습도 다르고 민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홍경훈이 어떻게 죽었는지 토마스 목사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다 달라요. 네. 그 청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청나라 군대도 지금 그래도 예. 청나라도 이제 양무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양무운동이라는 게 서양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도 그 나름대로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청나라야. 예. 그 우리 그때 한번 맨 처음에 그 세계사 할 때 청나라가 180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산업혁명 된 다음에 영국이 청나라를 앞서는 그 장면 이후에는, 나오잖아요. 예. 저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돈이 있어가지고 서양의 무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뭐 그런 대로 일본보다 못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저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온 거지. 네. 보세요. 그 포도 있고 포 쏘는 것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네. 좀 청나라가 한창 그래도 그러니까 힘이 청나라가 아직까지는 보니까 아산만으로 온 거예요. 배 타고. 그래서 청나라 아산만이 지금 아산 거기에요. 글로 청나라고 충남 오고. 아산에. 당진 바로 앞이지. 예. 마침 또 당진 그 야당 대표가 쉐쉐한데. 쉐시한데 당진. 당진 그 바로 옆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니까 네. 일본한테 통보를 해주고. 일본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 예, 통보 예.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어디야 그 동학군은 일본은 싫어해. 근데 우리가 더 난리를 치다 보면은 일본이 개입할 것 같아가지고 네. 난리 치는 일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동학에. 일본이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뭐 이미 청나라가 오는데 왜 안 오겠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동학혁명군이 휴전을 네. 했다가 다시 또 전투를 일으키는데 네. 일본군한테 당하는 거지. 홍제이가 진압을 못했는데 네. 일본군이 진압을 한 거예요. 아, 동학농민을.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역사죠, 그죠? 예. 그리고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장군은 진압을 못했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 군대도 같이 와야 됐고 그 당시에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올까봐 동학군은 잠시 휴전을 하고 이제 안 싸우기로 했는데 네. 일본군은 뭐 무조건 중국이 왔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놓고 일본군한테 동학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압당하는. 그리고 네. 거기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같이 섞였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전쟁, 그게 청일 전쟁. 그렇게 다시 또 이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일 전쟁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더 자세히 할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예. 정말 짜증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이제 정봉준의 이 최후가 이제 전몽도 잡혀가서 죽죠. 네, 나오는 거네요. 그 조금 해가지고 녹두 장군이라고, 녹두가 조그맣잖아요, 요거. 그 녹두 장군이라고 이제 별명도 붙었는데, 저 사람이 그 뭐 서울로 끌려가는 거 이렇게 그 그림도 나오고 그러죠. 서울로 끌려가는 거라. 예. 그리고 전몽준 동장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 종로 가면은. 앉아 있는 영풍문고 동장이 앞에. 있어요. 예, 본 것 같습니다.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 있어요. 예. 나도 지나가다가 이 동상 저게 이제 그 뭐냐 저걸 뭐를 그렸냐면 그 잡혀갈 때 앉은 자석 그걸 한 것 같아요. 저거 이제 혁명의 상징이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사이에 그 이제 갑신정변하고 이제 1894년 그 12년 예. 그 사이에 일본이 한국을 일본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화 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탈중국화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쩔어 있는 나라인데 네. 조선이 너무 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이 개혁을 해준다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뭐야? 남의 나라를 왜 네가 개혁을 시키냐고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각자 더 영역을 넓히기 위한 계속 그러니까 중국은 안 뺏기려고 그런 수도드리는 거고, 거네요. 일본은 예. 뺏으려고 그런 거고.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외교사가 막 전개가 되고, 그리고 한국을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네. 한국의 자기 편 세력을 줘서 뭐 대원군은 중국 편이 됐다가 뭐 일본 편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또 개화파, 수구파 해가지고 개화파들은 일본 편을 주로 들었고 수구파는 당연히 이제 청나라 편이죠. 예. 저희 그 중국의 그 원세계라는 인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총독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한국의 종주국인데 네. 일본 세력이 온 다음에 종주국주의를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던 과정에 나타난 인물이 원세계인데 네. 저게 이제 와서 얼마나 고종을 못 살게 굴고 잘난 척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도 네가 원세계냐 그러는 거가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건방지잖아. 네. 나이도 어린 놈이.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신문에 지가 원세계처럼 군다라는 게 바로 저기서 나온 거예요. 원세계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고종 앞에 그냥 뭐 군화 차고 칼 차고 들어가고 그런 놈들이라다. 근데 그런 원세계도 일본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아니 비겁한 인간이지. 예. 그 일본이 그 사이에 저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네. 원래 그 일본의 문화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지식인이 곧 칼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네. 칼 쓰는 사람이 동시에 지식인이라는 특기가 있어. 우리나라는 붓글씨 쓰는 사람은 칼하고는 절대로 멀잖아. 네. 좀 근데 일본은 나눠져 그게, 있는 느낌. 그게 합쳐져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서구가 이제 군사 문명 아니에요. 네. 그 받아들이는 데는 쉬웠고 동학난으로 인해서 나갔던 청국 군대가 왔고 그러니까 그때 그 갑신정변 때 네. 이제 그 책임지고서 우리 다 물러나자 한 일본군도 또 오게 됐고. 예. 그래서 그때 일본이 다 이기고서 저게 동양의 프로이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때가 이제 예.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지.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가 잘 나가는 건 몇십 년 안 걸려요. 예. 그 형편없던 나라가 예. 이제 그 비결은 항상 초반서부터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개방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방과 자유로운 그 이제 부자가 국가가. 돼야 되는데 예. 부자가 되는 원칙
그냥 간섭하지 말고 놔둬라. 그게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인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아담 스미스의 책이 나오고 한 100몇십 년 지난 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책을 보고 미국이나 영국은 그냥 맹렬히 뛰고 있을 때라고 이때가. 아담 스미스의 책이 1776년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게 미국이 독립하는 해에 나오는 예. 거라. 근데 미국의 독립하는 해는 미국의 독립은 뭐예요? 독립선언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책은 인간의 경제적 자유. 그래서 정치적 자유하고 경제적 자유가 딱 곱해지니까 네. 경제 폭발, 예, 산업혁명. 네. 그래가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보통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저러고 있었다는 거지. 네.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이미 그 존 노크의 시민정부론 이런 책들이 이미 나왔거든. 미국 독립하기 전에. 예. 그걸 보고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민주국가가 탄생을 하는 거죠. 네. 동학랑과 그 갑오 개혁 그러면서 어떤 청일 전쟁에 이제 서막이 그렇죠. 네, 됐던 그런 결국은 이제 사건들이죠. 동학난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는 이프가 없지만은 홍제이가 와서 진압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청나라가 올 일도 없었고 일본도 올 일이 없었고 없었겠네요. 뭐 물론 이제 예. 오고 싶었지만은 예. 그러면은 청일 전쟁이 없었으면은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됐지 전혀. 근데 이제 그게 다 그럼 홍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총사령관이 되었느냐? 12년 전에 그 민비를 얻고 도망간 예, 예. 민비가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장군이 된 거죠. 네. 인사의 문제지, 그죠? 예,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일 전쟁에 딱 이기니 러일 전쟁이 아니다. 청일 전쟁. 예. 1895년 그거에 일본이 이길 무렵에 민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일본은. 예. 근데 보니까 민비가 러시아 쪽에 붙거든. 그러니까 요 연결고리를 없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전번 시간에 일부 얘기했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 청일 전쟁 당시에 그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민비가 살해되는 그 장면도 잠깐 더 설명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게 되는 과정을 네. 그 국사학자들이 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그 여행기도 남기고 네. 또 그때는 외국인들이 대접이 좋아요. 오면은 왕도 만나고 장군도 만나고 뭐 군수도 만나고 다 그랬거든.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평민도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을 우리 학자들은 숨기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창피한 것들 네, 네. 그런 안 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잘 써 있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쓴 책들도 보는 게 좋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또 내용 중에 보면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해 주셨던 관군보다 의병이 센 나라다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관군은 항상 나라를 망치고 네. 그 의병들이 나가서 나라를 구해. 네. 그런 내용이 좀 그러니까 이 들어 사람들 있는 것 그걸 본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니까 예. 되게 게으르고 뭐 못나고 그래 보이는데 근데 그 원인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있더라라고 쓴 거예요. 정부에 어. 있었다.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현명한 내가 이제 그 여기서 읽으면서 네. 내가 이제 이 책을 내가 쭉 이제 이 컴퓨터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읽었는데 네, 네. 거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아요. 또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가 괜찮았으면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이미 1894년이면 지금 130년 전이나 딱 그죠? 네. 그때 그 독일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아이 조선 사람들이 그냥 멍청한 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 만났으면은 정말 대단한 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깜짝 것을 놀랄 만한 이뤄낼 것이다.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뤄낼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그게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거. 그 3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 30년 만에 박정희가 1961년에 5.16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년 동안에 그 61년으로 되시면 지금이 몇 년 됐죠? 60년 됐잖아요, 거의. 60년 동안에 경제가 400배가 늘었어요. 네. 와, 엄청나네요. 그렇게도 들으니까. 그. 예. 1961년하고 지금 2024년하고는 우리가 400배 잘 사는 거예요, 돈으로. 네. 깜짝 놀랄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뤄낼 것이다. 한국의 등수로는 세계 꼴등이었거든. 네. 100나라 중에서 한 90몇 등이었어요.
그때는 나라가 많지가 않았지. 네. 그런데 그 나라가 10등까지 올라오는데 딱 두 세대 60년밖에 안 걸렸다고.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오는데 조말이 딱 맞잖아요, 그죠? 네. 그 오스트리아 그 그러니까 여행자가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더라면은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네.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재밌는 거가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보고서 대부분이 등치가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민족이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나쁜 놈들이라고.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키, 여자들도 다 꼬마고. 그러니까 영양가를 너무 못하게 해가지고 족속을 바꿔놓은 거라. 서양에서 정치학 이론에 그런 말이 나와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네.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부패가 더 많아요. 음. 저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정확히 알 수 있죠. 네. 조선의 그 발전 그렇죠. 수준을 그렇죠. 보여주는 이제 문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 빨간 거로 한 데가 보세요. 네. 유럽이라면 그렇게 초라한 선박으로 그런 위험한 항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도 참 조악하고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다로도 나가고 강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용감한 거야. 그런데 이제 배는 너무 형편없었다. 네. 조선 정크선은 지푸라기로 엮은 듯한 돗자리가 도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붕이 없다 그런 거예요. 집에. 네. 왜냐하면 초가를 씌웠으니까 지붕이 아니지. 그런 거는 이제 지붕으로 지붕을 보지 않는 거죠. 걷어내면 없는 거니까. 너무 그런 만큼 정확하다, 되게. 그러니까 그 초가를 못 통하고 부잣집만이 이렇게 그 나무를 네. 하고 거기다가 기회를 얹혔잖아요. 네. 초가는 지붕이 없는 거야. 그냥 그 볏집으로 갖다 올려놓은 거라고. 네. 참, 우리 그렇게- 어렸을 때는 한국에 초가집들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 내가 이제 고향이 춘천인데 네. 춘천에도 초가집이 되게 많았다고. 당장 그러면은 몇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몇십 년만 초가집이- 한 50년만 올라가도 우리나라에 초가집 시골 가면 다 초가집이야. 한 60년 정도 됐구나. 뭐 초가집 막 없애고 그런 거가 박정희 대통령 네. 나와서 새마을 운동할 때 초가집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전 사실 초가집은 여기는 어리니까 본 적이 모르지. 없어요. 예. 초가집은 본 적이 50살 이하는 없어가지고. 모르지. 한 그렇겠네요. 60살이나 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봤을 거야 다. 참 300배가 더 좋아졌다는 한국이 그 말을 또 실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그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수세식 화장실이 된 게 50년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수세식 그런 게 상상이 안 가는 화장실이지. 북한에서는 아직도 아니고. 그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네. 길에 나갔다가 그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데서 오줌을 못 넣었어.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지. 그래갖고 바깥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그랬다니까. 화장실 다 좀 화장실이 너무 무섭다고. 노후되니까. 네. 근데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 한두 세대밖에 안 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항구의 조선인들은 더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게다가 중국인처럼 인내력이 있고 만주인처럼 힘이 좋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예. 인물도 괜찮게 생겼고 체격도 좋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 거의 일 다 안 하고. 네. 그 일본 장교 그 얘기도 보면 그 55페이지 내가 인용한 건데 일본 장교 집단을 만났는데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이 스타일이 1854년에 일본이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40년 됐을 때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보고서 자기네랑 동급이라고 인식을 급이 해주는 같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언어와 정중한 예절을 알고 있었고 아주 좋게 평가한 거라. 네. 파티에 갔다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적 한번 보세요. 나는 아주 작은 조랑말을 타는 것보다 걷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이러니 조선에는 기병도 없다. 키가 큰 조선인들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말을 타고 기마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보고서 우리가 이제 군사 전문가니까 딱 아는 거지. 네. 기병대가 없는 거는 네. 이거 공격 전쟁을 못 하는 나라예요. 그 또 그런 걸 또 볼 그렇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영화 보면은 네. 조선시대 때 뭐 큰 말 타고 떠그닥떠그닥 걸고 달리가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거짓말.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요. 그 우리나라 영화 보면 전부 말들이 다 지금 서양 말하고 같잖아. 네, 맞아요. 크고. 그런 말 없었어요. 다 쪼락 말이야. 이게 저 그림 저 김홍도가 그린 여자들이 타고 가는 말. 네, 저런 말. 저게 그러니까 말 크기가
거기 그 마부가 보니까 마부의 가슴도 안 오잖아 말이. 그러네요. 어. 좀 작아 보이네요. 예.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게 실물을 그린 거예요. 그 네. 밑에 사진 보세요. 그러네요. 사진 보면은 예. 마부가 있고 그 말이 있는데 네. 말 키가 말들은 한 2m 되지 보통 높이가 머리 높이가 2m 넘을 거예요. 지금 말들은. 네. 근데 저건 보면은 근데 조선 사람이 1m 50밖에 안 됐는데 그보다 더 작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들 보면 큰 말 그게 다 영화 자체가 실화가 아니라는 소리죠. 허구다. 허구지. 저게 맞는 얘기예요. 네. 쪼록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딸랑딸랑 말을 이거 방울 달고 다녀. 뭐 당나귀보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저런 것 하고서 무슨 전쟁을 했겠으며.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서울을 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말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업이 들어와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비싸게 부르는 거야. 말 한 마리 가는데 얼마다 말이지. 아, 바가지를 어디까지 약간...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속도도 안 나고 그 바가지 값이라면 차라리 걷는 게 아,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표현에서 쓰는 그런 거군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선 네. 그 마부하고 책 내용에서요. 너무 비싸서 네. 차라리 걷는 편이 낫겠다라고 쓰는 거야. 아. 아무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도로 사정이 어떤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멕시코에서도 이보다 더 나쁜 도로를 보지 못했는데 이게 되게 쑥스러운 거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는 부산이 아니라 제물포예요. 네. 제물포가 그 일본이 개항을 제일 먼저 시킨 도시고 네. 그리고 제물포 조약 뭐 다 그렇잖아. 네. 거기로 많이 온 거예요. 제물포에도 차가 다닐 만한 도로가 없고 거세게 흐르는 넓은 한강의 지류에는 다리도 없다. 한강 여기. 네. 이게 세계 어느 나라 도시의 강보다 큰 강이에요. 이게 진짜 큰 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무슨 강 그러면 전부 조그매. 영국의 테임즈강, 뭐 프랑스의 세느강, 뭐 미국의 허드슨강 도 아마 한강보다는 작을 거야 느낌에.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들의 강 하나 흐르는 거 보면 아주 이게 무슨 냇물이지 강이야 할 정도로 네. 한강은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도 다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없었대요. 거죠. 오히려 작은 강에만 다리가 있고 네. 정작 필요한 것에는 다리가 없었다. 없었다. 정작 필요한 것에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조그만 데는 왜 다리가 있었는 줄 알아요? 양반들은 옷이 젖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옷이 안 젖으려고 네. 그냥도 걸어갈 수 있는 데는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정작 필요한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저게 읽으면서 그런 거를 추리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 이게 양반들 양반 편의에 맞는 그리고 옷 그런- 같은 거가 전부 다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 좋아했는데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네, 백이민족. 왜 백이민족인지를 알아야 돼. 왜 백이민족이었을까요? 흰 옷이 가장 값싸니까. 저렴해서. 예. 흰 옷이 가장 싸니까. 예.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은 흰 옷을 안 입잖아. 색동저고리 뭐 이런 색동저고리 얘기도 입죠. 있고. 비싸니까. 예. 비싸니까 특이한 날 입는 거라고. 애들한테는 흰 옷 안 입히잖아. 가능하면. 네. 그래서 백이민족이 뭐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염색할 돈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분이. 네. 이 독일 이 사람이 여행 가니까 네. 곳곳에 이제 사진을 카메라를 찍으면서 하는데 카메라를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약간 뭔가 어. 포같이 그런 게 딱 그래서 하고 나올까봐. 옛날 카메라는 크니까 네. 카메라를 무기로 보고서 음. 이제 도망가는 거라. 네. 그래서 이 저자가 나는 카메라를 꺼내서 병사들 쪽을 향했다. 그러자 정말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다 도망가는 거야. 네. 그리고 옛날에는 카메라인 줄 알고서도 또 사진 안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를 찍으면 자기 혼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찍는 것도 무서워하고. 아. 그게 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 기자가 일본 천황하고 사진을 같이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농담하는 줄 알아? 이 카메라는 이 사진기는 사람만 찍을 수 있는데 천황은 신이기 때문에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은 못 찍어 안 나와. 사람만 나와 이 사진기는. 네. 근데 그 일본 천황한테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왜? 천황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기자가 농담을 하고 찍어요. 농담인지 조롱인지 너는 하나님인데 이 카메라에 잡히겠냐. 네. 그만큼 문명이 된 세상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하고 예. 카메라 보고 도망갔다. 근데 나중에는 카메라를 사진이라는 거 안 후에는 포즈도 취해주고 그랬다는 거야. 나 좀 찍으라고 그러고.
아, 사진 속에 영원히 남기하여 포즈를 취해주었다. 네. 이런 이거 읽어보면은 그 그림이 떠올라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뭔가 이런 이런 일이 식으로, 있었겠구나 하는. 임금님께서 네. 국경을 떠나시면은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쌀을 줄 테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라는 개념이 이때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군이 오는데 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그냥 않았대. 일하고 그거야. 있었다는 거죠. 그냥 뭐 저기 일본군이 가는구나 하고서 그 나하고는 관계없어. 뭐 쟤네들이 우리 왕을 죽이겠지 정도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오래된 숙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네. 하긴 왜 그런 걱정을 하겠는가. 일본 천하의 군대가 이들에게 조선 정부보다 더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일본이 와가지고 뭐가 해방이 됐어요. 노예 해방. 노예들은 일본이 더 좋아. 모든 주민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보다 더 더럽고 똥천지인 도시가 어디에 또 있을까? 7, 8살 되도록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길에서도 행인들을 향해 용변을 보는 일이 흔하다. 거기 밑에 그 얘기 나오네. 네. 근데 건강에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다. 아, 전염병 발생도 드물다. 네. 왜 겨울이 춥고 네. 그 한여름에 소나기가 치워가고 그래도 남은 것들은 개들이 먹어치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 치고서는 질병이 없다는 네. 얘기죠. 가로등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마차도 보도도 없는 국가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정체된 사회라. 발전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오물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흰옷을 입는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또 있네요. 좀 특이한. 가난하니까 좀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뭐 왕이 죽을 때 뭐 아. 왕별 국상을 하니까 네. 국상할 때는 색 있는 옷을 못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흰 것 입고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네. 여성들은 이름도 없다. 그래서 뭐 전부 다 그냥 그 남자들도 천민은 이름이 없잖아요. 개똥이, 개똥이 뭐 소똥이 이런. 뭐. 근데 여자들은 귀족이라도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런 뭐 부분도. 민비 같은 사람은 뭐 왕족이니까 이름이 있었지. 민자영이라고 했을 때부터. 네. 고종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완충국의 제후들 가운데 조선의 군주인 고종보다 더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봉신은 없다. 이런 인간이 독립국가의 왕이었단 말인가.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읽다가 분노해서 내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충성 바치고 오직 자기만 살라고. 중국이 우리한테 뜯어간 것들 보면은 쌀 1만 가마 1년에 내야 될 돈이 중국에다가 바칠 거. 네. 그리고 엄청나네요. 호랑이 가죽 100장, 네. 사슴 가죽 100장, 비버 가죽 400장. 비버 가죽 400개. 비버가 그때 뭔지 모르겠어. 그 뭐 너구리인가? 이 독일 사람이 보고서 쓴 건데 네. 저거를 갖다 바치려니 나라가 등표가 빠지는 거죠. 중국한테. 그리고 그럼에도 공손히.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네. 가가지고 그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 왕보다 더 높아요. 네. 서열이.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이 저쪽에서 걸어와가지고 서울 올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지. 서대문 저 독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독립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너네들한테 더 이상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지은 문이 독립문이에요. 독립문이고. 독립문 바로 앞에 예. 막대기가 2개가 있어. 기둥이. 그게 영은문이라는 네. 은혜를 영접하는 문이야. 네. 중국은 은혜니까.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네. 무너뜨리라기보다 그 앞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왕들이 중국 사신이 글로 통해서 오는데 거기 가서 절 바치고 땅바닥에 코 3번 대고 절 바치고 그리고 재수 없으면 얻어맞기도 하고 중국 왕한테 중국 사신한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참 슬픈 그래서 나는 과거입니다. 내가 현대사를 공부했을 때 나의 느낌은 한마디로 그냥 분노였어요. 분노. 그리고 이런 못난 정치가들 하고서 그런 것들이 확인돼 가는 과정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인이 못난 것이 아니라 조선인은 괜찮은데 지도 세력들이 너무 개판이라서 네. 이렇다. 그리고 내가 맨 앞에 이 책의 소문에 조선 사람들은 제대로 온 지도자만 만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가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승만 박정희를 만나가지고 네. 몇십 년 만에 현대 국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1894년이면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해서 독일 영사, 미국 영사, 프랑스 영사들 다 와 있을 때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독일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왕하고 왕족하고 이 옆에서 거래를 하고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은
기록을 남겨도 어떻게 하늘님인데 왕이 좀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옆으로 볼 수 아무래도 있다고 옆에서 네. 밑에서 쳐다보는 거하고 다른 그림으로 네, 그릴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임신하는 중에 석 달 동안은 서로를 도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늘의 경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를 베고 왕비가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그걸 이제 축하도 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네. 소도 못 잡아먹겠다는. 그러니까 1인 지배의 국가죠. 네. 1인 지배의 국가라고. 1895년 우리가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네. 1895년이 을미사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죽는 네, 왕비가 네. 일본 놈들한테 죽는 네. 그 장면인데 이 사람은 그 한국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 얘기도 다 들은 거야. 그 민비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민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교관 부인들 덕택에 왕비와 그 주변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여기서 있었다. 그 외교관 부인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언더우드. 언더우드 부인인가? 언더우드 말고 무슨 그 한국에 따라가지 말라는데 따라온 여자가 있었어. 저희 그 용감하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이 민비를 직접 만나보고 민비의 눈을 보니까 눈이 아주 맑고 총명하고 그랬다라고 쓴 사람이 있죠. 네. 이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미나오는 작고 못생겼으며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굵은 가채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머리를 귀에서 어깨까지 들이우고 있었다. 저게 저 그림이 예. 그래서 민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민비 지금 진짜는 확인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 글의 느낌이랑은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 그림에서 주는 느낌이. 그 묘사를 그냥 한 거죠. 예. 이거 보면 그냥 그 당시에 얼마나 왕권이 무시무시했냐를 알 수 있지. 그럼 저기서 뭐를 유추할 수 있어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왕이 네. 책임을 져야지 왜 부하가 책임을 져?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멸망은 고종 책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친일 조선의 멸망은 을사오적의 책임이지. 네, 신하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임신했을 때 왕자가 임신하면은 고기도 못 잡아먹은 나라인데 네. 근데 어떻게 그 왕이 신하한테 밀려? 그는 후세들도 좀 그렇게 이상하게 쓴 거예요. 왜 이완용이 나쁜 놈이냐 이거야. 이완용이를 시킨 놈이 나쁜 놈이지. 그렇게 하게 만든 놈이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완용 같은 사람을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게 고종 아니야? 네. 고종의 파워로 못 잘랐나? 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문의 꼬리를 무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공부 새로 해야 된다가 나는 내 답이야. 네, 오히려 계속 더 할수록 더 의문이 그렇죠. 드는 이 나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대했는데 예.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 가지고 하나도 설명이 안 돼. 네. 몇몇 그냥 그 나라를 팔아먹은 일부 신하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 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그렇지,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말씀이시죠. 많지. 예. 군대도 이제 규율이 없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다 만났기 때문에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 중에 나는 아주 이상한 군대를 다수 알게 될 기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계를 뭐 아까 캄보디아도 가고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군대는 가장 기이한 군대로 보인다. 조선 정부의 공식 목록에 나는 조선의 독재적인 군대의 인원이 120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가 8천 명이 그랬거든 망했을 때. 다 도망갔다는 소리지. 120만이. 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20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괜찮은 군대예요. 그 정도면. 나라 지킬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어느 곳에도 조선 병사는 한 명도 없다. 수도 위수와 궁정감시 임무는 일본군이 맡고 있다. 왕과 정부 전체는 일본인들의 포로다. 1894년에 이미. 120만 밑에 군인 중 거도 놀랍네요. 99%는 한 번도 무기를 잡아본 적이 그러니까 없다고 해요. 소집을 안 했으니까 아, 계획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역사책을 써놓은 거는 2차 자료라고 그래요. 1차 자료는 내가 이승만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승만이 일기장 같은 걸 다 봐야 돼. 그 사람 편지 같은 거. 실제로 실제로 그 사람. 있었던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승만 전기를 읽으면 그건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려면 그거는 전문적인 역사가 돼야 되고 네. 우리 이제 2차 자료를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2차 자료는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요. 엉터리 책들이 많아. 이승만 박사에 관한 책들은 진짜 엉터리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네. 내가 저 책은 좀 추천하고 싶어요. 허동현 교수가 쓴 책인데 네. 경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데 국사학자 중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관점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고루한 관점이 아니야. 오픈된 거야. 그래서 고종이 우리나라 일본 사절단한테 네. 갔던 걸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제목으로 했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한 후에 우리나라 관리들이 일본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운 거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응? 우리는 다 괜찮고 잘났는데 일본 놈들이 악당이라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면은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라는 저 책은 뭐 책을 꼭 한번 추천을 읽어볼 해주셨던. 만해요. 근데 우리나라 예. 사람들이 일본 가서 저런 사람들을 본 거야.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그 옷 다 벗고 몸에다 문신하고 아주 이군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본 거지. 어. 동물이지 저게. 네. 그 얘기고. 음. 그리고 내가 한두 권 더 소개하면 음. 제국 일본의 전쟁. 요거 박영준 교수라고 국방대학 네, 네. 교수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자예요. 나랑 뭐 잘 알아. 나보다 후배니까. 네. 어. 이거 비교적 최근 나온 책이네요. 그렇지. 2020년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 네. 일본의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저 특징을- 책을 보면은 예.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1차 대전 그때 일본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 사람이 그 일본 해군이 이 사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이 막강해져야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강대국은 다 해군이 세요. 그래야 해군이 세야지 멀리 나갈 수 있고. 네. 제국주의를 하려면 해군이 없으면 안 돼. 일본이 그 페리 제독한테 강제 개국당한 다음에 캐치한 것이 해군이야. 그래서 해군을 막 해군을 내리는.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박용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네. 일본 근세에 어떻게 해군을 늘렸는가에 관한 것이 이제 박사 논문인데 그 일본 전쟁에 관한데 저 책도 좋아요. 지금 우리 그 MHIO 네, 네. 미오. 미오 인사이드 아웃 하면서 네. 이 책도 이제 드문드문 인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이 책과 제국 일본의 전쟁 여기서 그거를 그냥 좀-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해서는 역사 설명이 안 된다고요. 쟤네들은 왜 우리보다도 후진 놈이었는데 일본이 그다지 강하더냐 해서 옷 입은 거면 우리보다 훨씬 야만인이라고. 네. 그런데 얼마나 걔네들이 더 빨리 우리보다 앞서고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청일전쟁 하는데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인데 전쟁터는 한국이거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왜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는데 우리가 껴서 그러느냐. 그럼 한번 보내볼까요? 미국은 나가. 중국도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전쟁 일으키면 어디가 폭탄 제일 먼저 맞을까요? 한반도가 완전히 화약고가 한반도를 되겠죠. 점령하는 나라가 이겨. 예. 한반도를 먼저 점령하는 나라가 이긴다고.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미군이 다 나갔어. 네. 그러면 중국이 제주도 점령하러 달려올 수도 있어요. 왜? 제주도는 지금 해군 작전하는데 아주 좋거든. 또는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이따 쳐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한번 붙어야 돼. 그럼 누구든지 먼저 와서 제주도를 점령해야 돼. 네. 그럼 제주도를 점령하면은 제주도를 먼저 점령하는 팀이 상대방을 때리기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야. 청나라가 일본한테 질 때 세상에 또 놀랐어요. 질 리가 없거든. 네. 당연히 청나라가 이겨야 되지. 근데 일본한테 어떻게 청나라가 지냐 그러고 다 놀랬다고 세상이. 이제 우리가 러일 전쟁도 앞으로 하겠지만 러일 전쟁 할 때도 누구도 러시아가 질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이겨서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일본이 1905년에 이긴 다음에서부터 일본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 네. 일본이 청일전쟁하고 와서 청나라 군대 일본은 벌써 그 군복이 서양 군대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저기서 또 보고서 일본군이 뭐가 특징인지 한번 보세요. 흰옷을 입었어. 세계에서 흰옷 입은 군인이 일본군밖에 없었는데 저때 당시에는 흰옷 입었던 건가요? 저것을 서양 군대가 보고서 네. 흰옷을 입었는데 옷에 흑을 안 묻히는 군대라고 그러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네. 또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또 세계적으로 그때는 그 우리가 뭐 우리 인도의 시성이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뭐 등불이야 우리가. 근데 인도의 모든 유학생들은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영국으로 유학 안 가고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왜? 어떤 거기서 희망을 본 거군요. 희망을 일본에서. 본 거예요. 서양을 이기네 저것들이. 동양 사람이 서양을 이겼네. 네.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일본은. 서양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일본 가서 배우고 우리도 네. 영국을 쫓아내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갖고.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는 배우면 안 되지. 네. 일본이 나쁜 놈들. 나쁜 놈인데.
내가 그거를 아.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알은 거야. 네. 인도의 유학생들이 음.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요. 영국으로 가는 대신에.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역사를 보고 배우려는 생각을 했던 거네요. 인도 사람들한테 벌써. 희망을 준 거라. 예. 와, 동양이 서양을 이길 수 있구나는.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 저건 아주 유명한 조약이니까 한번 뭐 조약문 읽어볼 필요 있어요. 네. 이때부터 조선, 어. 대만, 그렇지. 대만을 그때 나라들과- 통나라가 줘. 아, 일본한테 줘요. 네. 그래서 주면서 그때 원세계가 아이 저거는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줘도 됩니다 그래. 네. 근데 또 지금은 짓거래. 아, 중국이 중국이 자기 네, 거라고 난리가 그렇죠. 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지정학적 요인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안 변해.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사일 시대 무슨 제트기 시대 제트기 시대에도 넓은 땅은 소중해요.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떠나면은 네. 동해바다 벗어나는데 30분도 안 걸려. 음.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없어. 벌써 한국 지났네요. 이게 얼마나 지정하기 중요해. 이렇게 좁은 땅은 헛거라고 그러니까 땅이 넓어야지. 중국이 넓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은 망하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도 뭐 1조에 보면은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를 확인한다. 이에 위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조선국의 중국에 대한 공언, 전례 등은 장래 완전히 폐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중국에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매년 조공 바치는데 뭐 호랑이 가죽 100개, 뭐 네. 사슴 가죽 100개, 쌀 1만 가마 뭐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들고 가는 것만 해도 보통이 아니죠.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해방된 것이 1895년에 저건데 저걸 보고서 우리가 독립국이 됐고 아 일본이 우리를 독립국으로 만들어줬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역사를 엉터리로 읽는 거지. 저거는 왜 저랬을까? 중국을 한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예. 이게 한국을 빈터로 남겨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착하고 쟤네들 나쁜 놈 그러면 영원히 뭐가 안 발전이 안 끝나죠. 되는 거지. 예.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 우리가 힘 좀 늘리자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입니까라고 질문하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당했어요. 네. 내가 학자가 돼갖고 와서 우리가 그 군사력도 늘리고 뭐도 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동맹도 늘리고 그러면은 전쟁하자는 말입니까 그래. 누가 전쟁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은 수단인데 그 수단을 영원히 포기하면은 그거는 저 일본 비보통 국가가 되는 거지. 국가들은 전쟁이 그 나라의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국가 이익을 네. 지키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 기본적으로 넓이, 영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국제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 전쟁 그러니까요. 불능이에요. 예. 뭐 자원도 없고 그렇지. 예, 완전 또 바로 위가 북한이니까 그냥 섬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은. 예. 그래서 북한 우리가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통일이에요. 통일되면 그래도 조선시대만큼은 될 수 있어요. 네. 조선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2배 넓은 거야 그러니까 네. 땅 넓이도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좀 강해지면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안 느끼고 살 수가 있게 되고 네.